네, 대망의 뉴진스 1회. 저는 류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정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1회긴 하지만 또 저희 채널 분들 다 아시니까 뭐 거창하게 소개는 이제 건너뛰도록 하고요. 어떻게 지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서 혼자예요? 고양이? 고양이랑. 저도 뭐 최근에 고양이 집사가 되어서 깜냥이 2마리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뭐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저희가 1회 찍고 있는데 오늘이 5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어제 전야제부터 내려가서 추모식까지 다 하고 왔거든요. 오늘 대통령 뭐 기념사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대통령이 일단은 그 참석한 거, 2년 연속 참석한 거 평가하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왔잖아요. 보수당에서 상당히 많이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들을 보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공을 들여도 그 최고위원 하나가 이상한 말 하게 되면 또 말짱 도루묵이 되거든요. 공든탑이 무너지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평가해요. 평가하고 다만 이제 대통령 그 기념사에 조금 쓸데없는 말이 많이 들어갔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과 싸워야 된다는. 투쟁해야 한다. 도대체 누구지? 그 자유민주주의 위협하는 세력이? 그럼 첫 번째 북한, 두 번째 러시아, 세 번째 중국, 네 번째 아마도 가로치고 민주당. 국내외라고 했기 때문에 그쵸. 국내에도 뭔가 있긴 하다라는 네. 뜻이거든요. 뭐 주사파 저도 뭐 이런 네. 거. 저도 그 부분이 좀 굳이 그래서 네. 그 이념색이 이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족이다. 쓸데없는 말 덧붙여가지고 뭐. 저도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막 1호차부터 몇 호차까지 쫙 이렇게 대절을 해가지고 내려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뭉클하기도 했어요. 이전까지는 전혀 이제 뭐 참석 여부 자체가 이제 논란이었고, 이제는 참석을 다 하시고, 아직까지 참석한다라는 게 좀 특별한 뉴스가 되긴 하지만, 이대로 가다 보면 그냥 특별한 뉴스도 아니게 되겠구나. 네, 우리의 일상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고, 그래서인지 대통령 기념사를 제가 좀 기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이왕 한 자리에 다 모였으니까 조금 더 민주주의에 관한 보편적인 이야기와 또 요즘 너무 정쟁이 이렇게 매몰되어 있으니까 뭐 협치나 통합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어요. 그건 나는 기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대를 했나 봐요. 그래서 막 투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지난번 4.19 네. 기념사보단 낫잖아요. 지난번 맞아요. 4.19 기념사는 완전 경악을 했네. 이거 도대체 어떤 놈이 써준 거야? 저도 그 부분은 좋게 평가합니다. 4.19 때보다는 오늘이 나았다. 하지만 제가 좀 기대가 좀 지나쳤던 것 같아요. 4.19 때는 뭐 가짜뉴스, 사기꾼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저도 그때도 전 현장에 있었거든요. 이거는 일부러 좀 시비를 걸려고 마음을 먹어야만 쓸 수 있는 글인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대통령실 자체가 좀 제가 볼 때는 이념적으로 이렇게 우경화되어 있는 세력들이 좀 장악하고 있는 것 같고 대통령도 거기에 좀 몰입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여기 들어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굳이 필요 없거든 그런 얘기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진압군이었단 말이야 당시에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거로 예를 들어서 뭐 김일성의 지신이 뭐니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보수 쪽에 남아있고 그러는데 굳이 그 말을 꼭 넣었어야 했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그 뭐 산업이나 발전에 관한 지역 발전에 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뭐 아무래도 뉴스에서도 뭐 호남 민심이라거나 1년 뒤에 총선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또 그걸 의식해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지역에 갔으니까 할 수도 있는 네, 거지.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 기대와는 좀 달라서 그 연설이 끝났을 때 그러면 뭐 투자 유치를 해준다는 건가? 뭐 올해 예산 때 좀 더 뭐 한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드니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 정도면은 좀 이건 좀 민주주의 얘기가 너무 적었다. 뭐 구체적인 이런. 내용이 없고 약간 빈 약속 아니에요? 앞으로 하겠다 뭐 이 정도의 빈 약속인데 뭐 그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대통령이었다면은 아직도 우리 그 보수 진영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게 하겠다라든지 보수 진영도 생각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라든지 이런 메시지가 들었으면 훨씬 더 진정성 있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아우르는 메시지가 네, 있었다면 아우르는 정말 메시지가. 활용점정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정도가 그래도 뭐 여기까지 온 게 어디예요, 그냥. 맞아요. 그 부분은 정말 긍정평가입니다. 이제 박용진 의원님이 국가보훈처에서 게시한 글으로 뭐랄까 딴지를 거셨어요.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너무 사소한 것을 가지고 거기다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으로 상대에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를 뒤집어 씌우겠다라는 건데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그게 이제 민주당을 없어 보이게 만들어요. 얼마나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할 게 갖다가 없으면, 어필할 수 네. 없으면은 상대를 갖다가 악마화하게 해서 그것도 재료가 보면은 뭐 큰 거라면 모르는데 큰 것도 아니고 정말 하찮은 것들, 사소한 것들 이걸 갖다가 자기들이 그냥 주관적으로 뻥튀기를 튀겨가지고 그 의미를 갖다가 막 마구마구 과장해가지고 이렇게 제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게 너무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바늘 하나 하면 퐁 하고 터지고 이거 사실 금방 또 그 망신당하지 않았습니까? 전 요즘 이 너무 금방 반박당할 것들을 너무 쉽게 이렇게 게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실 이런 뉴스들로만 정치면이 가득하다 보니 진짜 정말 시민들 입장에서 한 일주일 정도 정치 뉴스 안 보고 돌아와도 사실 정책적인 면에서는 별로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금방 되는 뭐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하는 것 이게 같거든요. 이제 이례적인 게 아니라, 보면은 굉장히 일관되거든요.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행태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역사적으로 옳았을 시대가 지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라고 하니까 주장할 게 없거든요. 그럼 상대를 악마화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마화를 소재를 찾는데 그 소재가 맨날 나타나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찾아가지고 요만한 거라도 발견되면 그걸 찾아가지고 의미를 엄청나게 부풀리고 막 해석을 집어넣고 상상을 집어넣어가지고 사건을 만들고 그러다가 매번 그게 가짜 뉴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청담동도 그렇고 매사 이게 이제 패턴화돼 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역사적으로 민주당이 그 존재 이유를 상당 부분 상실했구나. 그러니까 퇴화해버린 거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가 그냥 시대에 뒤처져 버린 거고, 얼마 전에 나온 저기 보니까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힘하고 민주당하고 도덕성, 아, 그죠. 민주당이 27%인가 그러고 국힘이 40%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뭐 국힘이 더블 스코어로 국힘이 더 도덕적이다. 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인이어야만 하니까 무엇이든 다 용인되는 게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이런 걸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사소한 거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정말 비판하려면, 그러니까 비판의 능력도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시간을 비판할 게 들여서 없는가? 라고 했을 때는 비판도 제대로 알아야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윤석열 정권에서 비판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판이라기보다는 일단 그 비난을 하는 거고 비방을 하는 건데 그 수법은 사실 이제 김어준류의 수법들이고 그 패턴들, 그 사고방식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패턴화 돼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그게 항상 다 거짓말이거나 아니면은 뭐 잘못됐거나 엉터리가 되는 거죠. 왜곡됐거나. 왜곡됐거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카운터 펀치를 맞는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오늘도 뭐 그냥 넘어가 주기는 싫은 마음이 이런 조바심 뭐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사고를 좀 만든 것 같아요. 금방 반박당할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네,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계속 진지한 얘기인가요? 계속 아무튼. 진지하고 있어요. 조금 넘어가서 이제 막 윤석열 정권이 1년을 맞이했잖아요. 또 정의당이니까 노동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최근에 이제 양회동 열사가 또 스스로 네, 세상을 떠나는 선택을 하기도 하시고 일단은 이 정권이 사실은 뭐랄까 무능하죠. 한마디로 심하게 말하면 그냥 무식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봐야 되잖아요. 예컨대 노동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이 뭐예요? 노동 양극화 뭐 이런 문제잖아요. 그럼 문제의 본질을 찾아서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고 해법을 내고 그다음에 그 해결하고 그 해결을 위해 가지고 다시 타협하고 협상하고 뭐 이런, 그래서 결국은 해결해내는 모습, 이게 이제 사실 정치력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뭐냐면 굉장히 이념적으로 움직여요. 이념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은 이 대한민국이다라는 게 지금 그 문재인 정권 이후에 그 좌파들이 다 장악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은 간첩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사파 빨갱이들도 있고, 뭐 등등등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노동 문제를 갖다 어떻게 보는 거냐. 69시간 노동제도 그렇고, 일단은 그 때려잡겠다라는 생각만 하는 거거든요. 때려잡아야 할 무언가. 때려잡아야 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검사 출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것만 보고 하여튼
걸면은 사실 다 불법인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안 따지는 거지. 왜냐하면 따질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까지도 그냥 법을 다 대면 사실 법을 갖다 대는 순간 불법 아니 비법밖에 없고 합법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노동자를 때리게 되면 일단 한국 사람들이 노조에 대한 뭐랄까 인식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 때리면 지지율이 오르거든. 그러니까 신나서 일단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고 사실은 뭐 원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관행이라는 게 있으면은 그릇된 관행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그릇된 관행을 계속하게 해주는 그릇된 토대가 있단 말이죠. 그 토대를 고쳐서 해결해야 되는데 일단 그릇된 관행인데 일단 이거 무조건 때리겠다. 합법이냐 불법이냐 때려가지고 이런 방식이라는 거니까 대증요법도 아니고 그냥 문제를 갖다 뭐랄까 아픈 데를 갖다 덧나게 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럼 사실 노동 문제에서 해결되느냐? 노조만 때려잡으면 되느냐? 한번 때려잡아 보세요. 해결되는 문제 있나? 하나도 반발만 없거든요. 불러일으키죠. 그렇죠. 그걸로 지지율 관리는 될 겁니다. 아마 그 강성 지지층 결집하는데 근데 자기들이 뭘 하겠습니까? 노동개혁 얘기했잖아요. 날아간 거예요 지금. 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그냥 노동시간 늘리는 거? 그게 노동개혁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림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너무 혈안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이념이 있고 노동 같은 경우에는 뭐 노조는 뭐 박살내야 되는 어떤 무언가라는 생각이 있는 하에서 그것이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어떤 그림을 어떤 구도를 잡아야 하는지만 생각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사실 내용은 크게 깊게 생각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뭐 수사하고 뭐 소환하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분도 계시고 또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양희동 열사가 그 분신하려던 순간에 혹은 그 이후에 그 노조 간부가 바라만 보고 있었다. 뭐 죽음을 너네 투쟁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지 의심이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쓴 거예요. 보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싶은 거예요. 인식이 딱 그 수준인 것 당연히 같고 사실은 아니었고. 네. 그다음에 원희룡 씨는 모르지 않을 거야. 아마 노동운동도 했고. 그런데 모르지 않는데 정치적인 이유에서 저러는 거라고 저 또라이 짓을 좀 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는 뭐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보수를 얘기했던 거고 따뜻한 보수를 얘기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가지고 노조 때려잡는 선봉대가 돼서 지금 거의 구사대잖아요 지금. 근데 이런 문제란 말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건설 노동의 어떤 특수성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예컨대 고용의 안정성. 막 그다음에 이제 건설 노조에서 노조가 만들어짐으로써 사실 산업 현장이 굉장히 합리화된 부분들 이런 걸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볼 때 그 그릇된 관행이다라는 것이 사실 한국의 현실에서는 어떤 부분에선 그 관행을 갖다 있게 하는 그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 조건을 고치는 게 아니라 일단 때려잡는 거잖아요. 때려잡는 거고 그러다가 결국은 한 분이 이제 분신한 거예요. 그분은 상당히 뭐랄까 평생 뭐랄까 보람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했던 분인데 갑자기 검찰에서 오라 그러니까 황당해진 거거든요. 이런 분이 이제 자살을 했단 말이죠. 라고 했는데 결국 누구 덕이에요? 자기 탓이거든 그거는. 그럼 사람이 인간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 같은 게 난 느껴질 것 같아. 내가 그 사람이라면, 내가 장관이라면, 원희룡이라면. 근데 요번에 그 뭐냐면 그거를 해가지고 그 기사를 딱 보고 그냥 덮어 씌운 거예요. 내 잘못 아니다라는 거지. 저쪽이다. 그러는 가운데는 안 가고 그 기사를 쓴 사람은 내 페이스북 친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다 올렸어. 뭐라고 올렸냐면은 제2의 강기훈 사태네요. 그 다음에 빨리 사과하세요라고 올렸거든. 기사 그따위로 쓰면 안 되죠. 저는 오히려 이 죽음을 방관한 거는 장관이다. 방관한 게 아니라 몰아넣은 거죠. 몰아넣었죠. 예. 저도 이분이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장관이 좀 미안해하길 바랐어요. 반성하길 바랐어요. 근데 이번에 글 쓴 거 보니까 에이 젠장 이런 생각했던 건가? 정말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문제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간호사들을 파업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뭐 하냐면 의사들이 하는 일을 지금 간호사들이 대신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불법이에요, 원래는. 근데 하고 있잖아. 거기다 그럼 때려가지고 거기도 불법, 거기다 구속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이렇게 단죄할 수 있는 없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검사 뭐 이러니까 그냥 항상 문제가 됐든 그런 관행들을 가능하게 했던 그 조건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좀 현상적으로 일단 딱 때려가지고
조진다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 강성 지지층들 굉장히 우익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속 시원하게 해줄지는 몰라도 문제는 그대로 남는 거고 그건 오히려 더 악화되는 거고 나중에 더 크게 터져나올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무능이에요, 사실은. 매사 그렇거든요. 지금 코드 짠 게 그거예요. 대한민국은 노조 때문에 망한다. 노조는 뭐냐? 민노총이다. 민노총은 배후에 누구냐? 주사파가 있다. 주사파 배후에 누구냐? 간첩단이 있다. 이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짜는데 야, 프레임도 지금 21세기 디지털 시대인데 아주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이거 언제적입니까? 쌍팔년도 프레임도 쌍팔년도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짜놓고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그 선봉에 지금 원희룡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인터뷰도 몇 번 해주고 같이 책도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너무 실망이 커 인간적으로. 야,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지금 윤석열 정부와 뭐 국민의힘에 관한 얘기 좀 했으니까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5월 18일 현재 여전히 김남국 의원은 논란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황당하죠.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이게. 뭐 조국 사태 이후로 계속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조국의 강을 건넜더니 지금 남국의 바다야. 조국의 강, 남국의 바다. 이게 뭐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어쩔 수 없어요. 당이 크다 보면은 별 이상한 놈들도 많거든요. 그중에 괜찮은 사람도 있고 썩은 놈도 있고 그 썩은 놈이 이제 들통이 났으면은 그건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를 그렇죠.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 시스템이 망가진 게 조국 사태 때부터 망가진 거잖아요. 근데 요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번에 이제 워낙 국민들의 그 반발이 심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남국은 nothing이거든요. 조국에 비하면. 조국은 something이고, nothing이니까 간단하게. 안타깝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나서가지고 막 변명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거 딱 보면 좀 황당하거든요. 이 사람들 아직 정신 못 차렸네. 그러니까 사실은 탈당한다라고 했을 때 탈당을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뭐 탈당을 자기 의사대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가 되고 있습니까? 진상조사가 있으니까. 또 탈당 오케이 해라. 근데 아직은 아니다. 진상조사 끝난 다음에 해라. 라고 이재명이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최고위원들이 한마디 할 수 있거든. 안 하잖아. 묵인했다는 거든. 탈당을 하게 되면 뭐예요? 덮는 거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상조사는 자료를 내라 그러는데 안 내고 막 이런. 자기들이 딱 까보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덮었다. 이런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저는 이게 학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잘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사건, 그것도 불과 뭐 얼마 안 지났는데 벌써 김남국 의원이 덮어버리긴 했는데, 그때 인터뷰할 때 제가 탈당은 꿈도 꾸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꼬리 자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비슷한 혹은 더 심한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러면 바로 일주일 전에 그 교훈을 얻었다면 김남국 의원에게 탈당 꿈도 꾸지 마라. 탈당 마음대로 하면 복당 안 시켜준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을 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탈당하면서 뭐라 그러냐. 잠시 여러분 곁을 떠난다 그랬잖아요. 잠시. 다시 돌아오겠다는 얘기예요. 민영배 다시 받아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받아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볼 때는 지금 당 진상조사단에서 딱 까봤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자기들이 봐도. 라고 하니까 그냥 덮기 위해서 네가 탈당하는 수밖에 없다.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심 다행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 조사를 가게 되면 검찰에서 이제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보는 건데 이 가상 코인이라는 게, 가상 자본이라는 게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증거를 잡아내거나 이런 것들. 아니 뭐 이거 해달라. 입법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건 간단한데 정보를 주는 거야. 뭐 이런 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뭐 돈이 또 여기 나왔다가 저기 또 어디로 갔다가 저 해외 거래소로 갔다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되면 사실 잡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랄까 핫 월릿 말고 또 콜드 월릿이어가지고 USB로 갖고 있다라든지 뭐 이거 어떻게 잡아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검찰한테 맡겨두는 게 진상규명에 차라리 진상규명에 방해가 되겠다라는 판단을 오히려 정치적으로 한 게 아닌가.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보다. 김남국 의원은 그냥 이 논란을 지켜보면서 개인적으로도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동료 의원이잖아요. 분명히 재산 신고할 때 생각이 들었을 거거든요. 이게 뭐 한두 푼 한 것도 아니고 몇 억씩을 했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은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물어보잖아요. 이상하면. 그럼 관련 부처에다가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상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가상화폐는 신고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대요, 이미. 그래서 신고하게 됐을 거예요. 그랬으면은 나았을지도 모르죠. 감추려고 했던 거 일부러.
그래서 보면 재산 그 신고 그 총액을 계속 이렇게 적정하게 맞춰서 유지를 해온 거잖아요. 그래, 아, 이건 이미 이때부터 기만이다.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LG 디스플레이를 그 9억 뭐 몇천 해가지고 그걸 원치인데. 팔아가지고 예금을 했다라고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죠. 나중에는 근데 딱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뭐 가상 자본 코인을 해가지고 그 이익금을 여기다 뺀 거다라고 하니까 그럼 신고가 그럼 잘못됐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자기 해명에 따르면 거짓 신고한 거죠. 허위 신고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감출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것의 불법성은 아니다 하더라도 뭔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임위장에서 코인 투자한 것도요. 사실 부적절한데 뭐 자기 차례 아니었다고 아무리 100번 해도요. 코인이라는 게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의 가치를 보고 나 여기 넣어놓고 3년간은 신경 끌 거야.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상임위만 거기 특위였는데 상임위만 문제인 게 아니라 아마 그 업무 전반적으로 업무 집중도가 상당히 떨어졌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고. 보니까 거래가 몇천 건이거든요. 2,700건이 지금 드러난 게 2,700건이고 또 들리는 소문에 뭐 7천 건까지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한 번 해봐 7,000번을. 그 다음에 계속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상 그 코인하는 사람들 얘기로는 뭐냐면 실시간 그 생활이 불가능하대요. 생활이 불가능하다는데 그걸 했고 난 딴 건 몰라도 아니 그 뭐죠 이태원 청문회에서 그때 저 한동안 앉혀놓고서 네가 마약 수사하느라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결국 안전에 신경 못 쓴 거 아니냐라고 그때 추궁하는 그 현장에서도 거기서도 그걸 했다는 거야. 그때 우리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그럼 젊은이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죽음을 당했고 굉장히 충격, 그 다음에 슬픔, 애도, 그 다음에 분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 이걸 했다고? 난 상상이 안 가. 그게 이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보통 사람도 그러는데 아니 자기는 공인이잖아요. 공직자고. 그래서 나는 그때 굉장히 분노가 들더라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얼마나 또 난리를 쳤습니까? 뭐 애도 하고 뭐 난리 바가지 쳤는데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이걸 하고 있었다? 하나님 그게 용서가 안 돼요, 진짜. 저는 인간적으로. 사익을 추구하고 싶으면 공직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많이 주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부패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 부자만 정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니까 충분한 어떤 생활 영위할 만큼의 월급을 국민들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기간 동안은 공공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저는 이분은 정치인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그래서 했고. 내가 그거란 말이지. 이분을 갖다가 정치인의 그 질곡에서 해방시켜 드려야 돼요. 그 의원의 그 수고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서 해방시켜서 그냥 자연으로 돌아서 코인 마음껏 하게끔 그런 신분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니까. 근데 이분은 욕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이태원 참사 관련한 그 특위도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정의당에서는 또 한 명만 들어갔고 그 인원도 본인이 자원을 해야 하는 거고요. 평소에도 지금 법사위 계시죠. 거기도 인기 상임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권력, 명예, 돈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거를 세금 받고 살면서 할 생각을 하면 안 되지. 근데 명예는 사업을 해야지 그럴 거면 그냥. 명예는 갖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지. 가서 이모 이런 얘기를 하고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오스트리아 헷갈리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 법사위원이에요. 한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이 와중에 김남국 의원의 태도를 보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라는 뭐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왜 도대체 그럴까 했는데 커뮤니티를 제가 봤어요. 그 친민주당 뭐 성향의 커뮤니티를 봤는데 남국이 말 잘했다 화이팅 이런 것들. 네. 뭐예컨대 클리앙이라든지 뭐 개딸들 재명의 동네 거기 분위기 알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전체가 다 망가진 거거든요. 오히려 이 부분을 비판한 뭐 청년 정치인들 위원장 직위 해제를 해제하고 요구하는 그다음에 박지원 위원장 뭐 날려라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고 심지어는 그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그분이 앉아가지고 아니 뭐 그 국회의원은 돈 벌면 안 된가? 안 되는가? 국회의원은 욕망을 가지면 안 되는가? 뭐 이따 얘기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딴 건 관계 몰라도 아니에요, 이런 사제라고 한다면은 그 윤리의식 누구보다도 더 뭐랄까 누구보다도 더 날카로운 윤리의식을 가져야 되는 분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이 앉아서 그따 얘기를 누가 돈 벌지 말랬습니까? 누가 뭐 욕만 갖지 말랬습니까? 그러려면 국회의원 하면 안 되지. 예, 국회의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익이 아니라 뭘 추구하는 자리예요. 공익을 추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 마음껏 그러니까 국회의원직 내놓고 마음껏 욕망을 가지세요. 이거란 말이지. 근데 사제들까지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윤리적인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조국 사태 때는 탈진실이었거든요. 아직도 저 사람도 표창장이 진짜로 믿잖아. 그러니까 탈진실인데 거기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탈윤리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새신의 총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도덕성. 우리가 언제 총선에서 이긴 게 도덕성 때문이냐? 유능해서 이겼지. 야? 유능? 뭔지 몰랐지만. 너무 못해서 이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못해서. 그래, 그러고, 그 다음에 너무 도덕성 강조하지 마자 그게 우리 질곡이 된다. 근데 진보는 너무 도덕적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그게 질곡이 돼버렸다. 뭐, 이따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덕성의 기준 자체를 포기한 탈윤리까지 가버린 거예요. 라고 한다면 도대체 저 집단들은 뭔가,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게 진보의 위기예요, 사실은. 이게. 그게 될 것 같으면 뭐하러 우리가 백지 신탁을 하고 뭐 재산 신고를 하고 그런 걸 하겠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그럼 뭐 가상화폐는 예외로 해주자는 말인가? 뭐 굉장히 이게 이제 모순적인. 네, 그렇죠. 이게 문제는 뭐냐면 윤리의식 자체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평균적 윤리의식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 화를 내잖아요. 아니, 국회의원이 세비 받고 그 시간에 그 짓을 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돈이 벌고 싶냐? 왜냐? 그로 인해서 코인 투자에서 실패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뭐 자살을 하고 막 이런 것들 봤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이만큼 돈이 벌었다? 라고 한다면 누군가의 노동력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민주당 강령에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금융자산, 예컨대 부동산이라든지 금융자산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 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강령에 들어와 있는데 이거야말로 코인이야말로 돈 내고 돈 먹기 게임이 이 자산 불평등을 갖다가 그죠. 더 벌리는 거죠. 그거를 갖다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걸 어떻게 옹호하냐라는 거예요. 주장하는 논리들을 보면 민주당은 이제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악마고 적이고 본인들 그걸 넘어서서 본인들의 말은 다 맞아야 돼. 맞게 만들어야 돼. 세상의 상식을 바꿔서라도 거의 그런 정도까지로 간 것 같습니다. 종족화라 그러잖아요. 정치에 끼치는 폐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종족화라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렇게 돼서 이견을 가진 사람 다 쳐내거든요. 다 쳐내면 같은 놈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남잖아. 근데 거기서도 또 찾아내 이견을 가진 놈들을 또 계속 해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점점 순수해지거든요. 순도가 계속 높아지면 얘들이 어떻게 그냥 급진화되는 겁니다. 과격화되고 그런 가운데 현실하고 이제 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들끼리 하는 얘기만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에코 효과가 있거든요. 방에서 떠들면은 그 소리가 자기한테 들어와서 자기 그 소리만 듣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얘기를 듣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관념론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만으로 이 세계를 구성하고 그 세계가 현실 세계라고 착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 세계랑 부딪혀가지고 부딪히면은 이제 좌절되잖아요. 좌절되면은 애써 또 인지 부조화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기제들이 있고 그걸 해주는 게 이제 김어준의 그 방송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원래는 이럴 때 뭘 해야 되냐. 그 지식인들이 나서서 이걸 해줬어야 돼. 공론회장의 역할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떠들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지식인들이 몽땅 다 거기에 붙어가지고 그 방송 나가가지고 개소리를 같이 하고 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하면서 맞습니다라고 개소리를 하고 있고 대표적인 사람이 유시민이에요. 김어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김어준이 떠들면 유시민 같은 사람이 나서서 원래는 걸러줘야 되고 그거는 아니지. 이건 맞지만 이건 아니지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꼴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권력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쩔 수 없게 돼버리면 그거는 거기서 멈춰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합리적이면 괜찮은데 그 계산이 합리적이지도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지금 선거를 몇 번을 멈췄습니까? 3번 연속 패배했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다라면서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인들이 정치하려 했던 이유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요? 그때부터는 무엇이 남죠? 껍데기만 남는 이미 거 아니에요? 없어진 거예요. 이미 아까도 얘기했듯이 당 강령이 있지 않습니까? 강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나 그럼 그걸 지켜야지. 나 같은 사람, 난 주식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코인도 안 해요. 할 줄도 모르고 부동산도 안 해. 나는 그냥 17평 빌라 살아. 그럼 이런 정도 지킬 수 있잖아. 근데 그거 안 하고 계속 그 욕망들, 당대표부터, 대선이 패배했으면 지금 지지자들 다 멘붕에 빠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방산주 살 생각을, 이 강철 멘탈이다, 정말. 멘탈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이 강철 멘탈이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사실은 그러니까 다 잃어버린 거거든요. 역사적인 그 자기들이 그 강령에 있는 목표, 정치적 목표와 가치, 이걸 다 배반했잖아. 남는 건 뭐냐? 딱 하나거든요.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요번에 그 양이원영 의원이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도덕성 지키는 게 뭐냐. 뭐 이따 얘기를 했단 말이죠. 한심한 거죠, 지금. 이런 상황들이 계속 쌓여서 저는 정치가 변화하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정의당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의당 소식 좀 듣고 계세요? 요즘에 별로 못 듣는데. 네, 뭐 원내대표 새로 선출된 거? 네, 근데 이제 했던 분이 또 하더라고. 삼선이시죠? 네, 원내대표만. 네, 초선인데 원내대표는 삼선. 아니, 왜 그래? 난 이해가 안 가,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갈 즈음에는 뭐 한 2주 정도는 지나 있을 거여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원내대표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여기 아니면 또 자유롭게 시간 제한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곳은 없으니까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밖에서 보기도 안 좋죠? 이게 그죠? 뭐 하는 겁니까? 했던 사람이 또 하고, 했던 사람 또 하고, 했던 사람 또 하고. 그냥 과감하게 좀, 뭐랄까, 바꿔야 되거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바꿔야 되는 거고. 자꾸 사실 안정하는데 사실 우리가 안정하면 안 돼요, 우리. 그러잖아도 너무 안정적이야.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급진적인 변화가 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거 구태의원 하잖아요. 그냥 딱 보고.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제가 배경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현재 배준교 의원님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임기를 하게 되시는 건데 사실 장혜영 의원이 원내대표에 출마 의사를 밝혔었어요. 출마를 했었는데 결과는 이런 거거든요.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이 첫 출마는 아니에요. 이전에도 출마 의사를 밝혔었어요. 2년차, 3년차 다. 그때마다 다음번에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 우리 원내가 게임의 룰이라는 걸 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투표를 해도 다 실명되고 의미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서로 이제 전원 합의로 호선을 하도록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또 순번제로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자. 그래서 양보를 하고 다음번에 해라라는 말과 함께 수석 원내 부대표를 맡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석 원내 부대표만 2번을 했어요. 원내 대변인도 하고 당내에서 맡은 게 정책위 의장도 하고 또 그 대통령 이제 선거 기간에 비서실장 맡으면서 당내에서 역할을 했고 맡을 수 있는 당내에서의 어떤 역할들을 두루두루 하면서 본인이 어떤 리더십을 갖추고 있음을 혹은 또 실무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렇게 된 거거든요. 당시에 저희 6명밖에 안 되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혜영 의원이 본인이 원내대표가 되면 지금 당의 변화와 도전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류호정 의원과 수석을 해서 듀오로 호흡을 잘 맞춰서 일을 하고 싶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다 여쭤봤는데 한 분도 동의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출마 의사를 철회를 한 거죠.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저도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열심히 일하면 뭐 회사로 치면 뭐 승진할 수 있어라는 어떤 믿음이 있는 심상정 건데 의원은 어땠어요? 전원이 다 비동의였다니까요. 본인도 네? 저는 아니죠. 저는 지지했으니까 나머지 4분이 다 동의를 해주시지 않았고.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무슨 집단 부대표 체제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사실 지금 이미 뭐 주요한 안건들 있잖아요. 뭐 공수처, 검수완박 이런 중요한 안건들은 의원단을 넘어서서 대표 부대표까지 다 와서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이미 어찌 보면은 집단 지도를 하고 있는 셈인데 굳이 부대표 체제를 다시 살려서 하자라고 하시니 그렇게 되면 전직 원내대표 3명에 심상정 의원님까지 이 상전을 모시고 원내대표를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그냥 굴레거든요. 체제가 뭔가 이렇게 효율적인 개선이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불신에서 비롯된 당내의 걱정과 우려라는 말로 포장된 무언가. 아니 걱정할 게 뭐 있어. 다 망했는데. 아니, 이해가 안 가. 지금 이게 앉아가지고 뭘 걱정을 해. 여기서 더 어떻게 망해. 변화를 해야지. 이게 안 된다는 게 드러났으면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다 해봐야 되는 게 맞지. 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이 당이 내가 한 150석 정도 가진 것 같아. 이렇게 되기도 안정성. 한 6명 가지고 뭐.
그리고 지금 뭐냐면은 이미 드러났잖아, 지금. 우리 세대는 이미 끝났어. 우리 세대 한계가 드러난 거거든요. 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맡겨야 돼. 젊은 세대들한테 맡겨야 되고, 그 다음에 믿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옆에서 그 걱정되면 저 보좌해주면 되잖아. 도와주면 되고, 조언하면 되고, 보좌해주면 되잖아. 이 선으로 물러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올라와.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여기서 정치판뿐 아니라 딴 데서도 마찬가지거든. 잘 봐. 논객 세계에서도, 자, 나 같은 놈이 있으면 그 밑에 누가 있어? 없어요. 이 글 쓰는 데서도 딱 있죠. 그 다음에 없어. 하여튼 중간 세대가 한 듬풍 싹 비어 있거든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빨리 퇴장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거든요. 오히려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물러나서 뭐 해야 되냐 맡겨놔야 돼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맡겨놓고. 왜냐하면 앞으로 2030 이 사람들이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우리 사회 주력이 되거든요. 근데 그들의 미래를 그들에게 맡겨놔야지. 그들이 설계하게 해줘야지. 왜냐? 우리는 지금 이미 낡았어요. 내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뭐, 재창당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재창당 얘기도 아마 총선과 관련해서만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이거 진보의 기본적인 위기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의 위기입니다. 일단 재생산 위기죠. 학생운동 없어졌죠. 노동운동 지금 저 모양이죠. 근데 시민운동 다 망가졌죠. 있어요. 인재 풀이가 없어요. 재생산 구조가 없어요. 그 다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 진보와 보수라는 게 결국 산업혁명의 이데올로기란 말이에요. 산업혁명의 이데올로기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정보혁명 시대고 정보화 시대거든요. 2030은 더 이상 우리 이야기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게 이미 낡은 게 된 거예요. 사고방식이. 라고 했다면 그들한테 맡겨둬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새로운 재창당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뭘 지킬 게 이렇게 많으신지 잘 모르겠다. 지금 지지율 뭐 2%, 3% 나오더만.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2%, 3% 받으시려고. 그래서 사실 좀 슬펐어요. 결국에 안 된 이유라는 게 그냥 어린 것들은 안 돼여서. 왜냐면 저희가 원내 지도부였어요. 수석 부대표도 원내 대변인, 저도 원내 대변인을 했고 원내 지도부였거든요. 근데 원내 대표는 안 되는 건 거고, 그 이유가 이렇게 저렇게 또 알아보고 하니까 이제 뭐 되게 보잘것 없어서 이제 나는 이준석과 박지원의 어떤 겪었던 일을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비판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 하나? 끝내 이 벽을 넘지 못하는 그냥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실력에 대한 성찰,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 그 주가 조금 우울했던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다시 열심히 해야죠. 원래 저희가 이제 전원 합의로 선출한다 그랬잖아요. 당의 안정을 위해서 자신이 지지하지 않았던 후보, 그러니까 배진교 의원 후보여도 지지한다라고 해주는 것이 당에 대한 책임이다. 안정을 주는 것이 책임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의원님께서. 그래서 저는 그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그걸 해왔지만 우리는 잘 안 됐거든요. 하던 대로 하자라는 말에 저는 동의를 이제 할 수가 없어서 저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원 합의가 아닌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었죠. 기회를 줘야 되는데 기회를 안 주니까 자기들만 꿰차고 있으니까 지금 뭐 국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민주당도 그렇고 그냥 갖다 쓰기만 하고 필요할 때 갖다 쓰기만 하고 실제로 그렇게 안 주거든요. 문제는 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내가 볼 땐 너무 낡았어요. 낡고 실제 이미 이제 아웃 오브 데이트 돼가지고 이미 시대착오적이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갖고 있는 거야. 믿어야 됩니다. 지금 2030들이 있고 그들은 다른 욕망들을 갖고 있고 다른 역사적 체험들을 갖고 있고 다른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다른 고통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해법들을 갖고 있고 못 믿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야 되거든요. 어차피 그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계속 꿰차고 있으니까 아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경력직 신입이 어디냐고. 안정이 뭐야, 안정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뭐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안정론과 창당론 이 당내에서 이렇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뭐 안정론은 곧 자강론인 거고요. 창당론은 제가 있는 뭐 세 번째 권력이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재창당은 신당 창당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좀 비유를 하자면 그냥 뭐 요접시에서 또 비슷한 사이즈의 요접시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더 큰 그릇으로 당이 통째로 좀 옮겨 담아져야 하지 않는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깎여 나가는 것 있잖아요. 저희도 좀 그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렇죠. 외연을 확장하지 못하고 혹은 만나던 사람만 계속 만나고 있고
사실 이런 보통 사람을 위한 정치, 이런 정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훨씬 그냥 도처에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부터 내려놓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진보라는 말을 또 굳이 쓰지 않겠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요. 진보하고 보수 이런 것들 사실 낡은 말이고 이즘이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서로 이제 의제들을 갖다 주고받고 이러는 거고, 그러니까 진보니 보수니 이런 것들도 사실 산업혁명적인 이데올로기예요. 근데 그 시대가 좀 지났고 뭔가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너무 뭐 어느 쪽을 봐도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고. 새로 생길 신당은 그 기존과는 조금은 다른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점에서 다르기 때문에 너희를 지지해야 하니? 라고 할 때 말이죠. 저희는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를 지나서 민주주의 세대거든요. 이 산업화 민주화 시기를 지나서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고 민주적 시민의식이 높은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더 이상 어떤 영웅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영웅이 등장해서 멋있게 막 사회를 이렇게 발전시켜 준다거나 목숨을 건 투쟁을 통해서 무언가를 관철시키는 시기가 조금은 지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잘 만들어진 시스템 하에서 원칙, 상식을 잊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직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내 말이 다 맞고 내가 선이니까 하면서 서로를 악마화하고 특정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특정 진영만을 위해서 어떤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시민들은 거기서 굉장히 혐오감, 피로감을 느끼고 계신 거니까 꼭 나여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기보다는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일을 제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라는 말로 동의를 구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옛날 이야기들이에요. 예컨대 뭐 그 프롤레타르 해방소사, 그 다음에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게 사실 둘 다 망가진 거고, 근데 한국에서는 산업화 이야기, 그 다음에 민주화 이야기, 다 옛날 얘기란 말이죠. 그렇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지지하게, 특정 정당을 지지하게 해주는 이유를 좀 만들어내는데 다시 실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정당성이 위기고, 국힘들도 왜 그 당을 더 이상 지지해야 되는지,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 당을 왜 지지하는지 몰라.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국힘 싫어서 민주당 지지하고, 민주당 싫어서 국힘 지지하고, 우리는 그 중간에 이제 껴가지고 애매하고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래서 양쪽에서 욕먹고 뭐 이런 상태인데, 이건 좀 지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좀 그걸 좀 던져줘야 돼. 이야기를 좀 던져줘야 돼. 그 이야기를 좀 쓸 필요가 있어요. 기업의 어떤 가치 투자라고 하잖아요. 정당도 그 정당이 가진 가치와 시스템을 보고 그리고 그걸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신당 창당 이런 이야기들 할 때 어떤 뭐 걸출한 리더가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그것도 저는 이제는 옛날 말인 것 같아요. 사람 따라가면 뻔해지는 거거든. 안철수 따라가 봤잖아. 이번에 제가 세 번째 권력 그 출범식 하면서 좀 느낀 게 있거든요. 이번에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왔잖아요. 그걸 두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냐, 한 공간에 서 있을 수 있냐, 사진 찍을 때 손잡고 찍었거든요. 이렇게? 좋았어요. 난 어떻게 보기 그럴 수가 좋더라고. 있냐라는 말을 하는 걸 아니, 보면서 그게 정치고 그게 그래야 되는 거지. 말이 되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이상한 거예요. 이 정치가 사람들은, 되게 많이 훼손됐구나, 굉장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 정치라는 게 아니라 무슨 이상한 그 푸닥거리를 하고 있는 거. 서로를 악마화하고 있으니까 생각이 다른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불가능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치라는 건 어떤 사회의 갈등을 대변하고 만나서 이야기해서 조율하고 타협해서 그렇죠. 합의안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통과시켜서 사회를 어쨌든 좀 나은 방향으로 그게 한 걸음이라도 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자유민주주의고, 거기서 정당이 있는 거지. 앉아가지고 얘네들 보면 옛날에 그 무슨 혁명기관으로서 정당? 그 다음에 저쪽은 이제 완전 쿠데타 세력들이 이제 그죠. 뭐 서로가 적이고 밟아야 된다, 진압해야 된다, 꺾어야 할 무언가라면 공개해야 된다, 이제 적이다, 이런 그 사고방식이 아직까지 유지가 있다는 게 난 놀랍거든요. 오케이, 우리 세대는 어쩔 수 없다 쳐. 그런데 그 40대 애들이 그러는 거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니들 왜 그러냐, 갑자기. 그래서 저는 그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느 한 입장을 확고하게 가지고 또 현장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마주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장에서 막 겪는 어떤 혐오와 차별이 있잖아요. 실제로 마주하는. 그런데
저는 정치인이라면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은 해야 하는 일,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우리 당내에서도 좀 무너져 있었구나 하는 걸 그날 좀 느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민주주의 외치는데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혁명하는 게 아니고 혁명 간단해 말하면 그냥 제거하면 되거든요. 제거해서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저기 강제수용소 보내버리면 되는 거잖아. 뜻 많은 사람끼리 하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너랑 나랑 이해관계 다른 거 알아. 그다음에 너랑 나랑 가치관 다른 거 알아. 종교도 달라. 심지어 나 너 싫어. 그러면 또 어떻게 우린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걸 끌어내는 게 정치거든요. 원래 정치는 이거예요. 악을 물리치고 쟤네들은 악이니까 물리쳐서 우리가 선을 구현한다? 이건 아니고 이건 플라톤적인 사고방식이고 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선이란 또 괜찮아. 문제는 뭐냐? 각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이 달라. 어쩌란 말이야. 그래서 각자 그럼 서로 죽이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갖다 이 물리적인 충돌들을 갖다가 말과 대화, 타협, 협상으로 바꿔놓는 게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거든요. 이 시스템인데 앉아가지고 저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당신은 민주주의자가 아닌 거죠. 이렇게 팔짱 끼고 서서 내 생각은 이래. 이것이 가장 맞아. 너 그래? 저런 쯧쯧 하고 서서 한 걸음도 가까워지지 않는. 정치인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나도 딱 보면 저놈 말이 다 틀려. 나는 근데 내가 옳다고 믿거든. 100% 확신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 걔는 또 내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이게 전제 조건이잖아.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뭘 해야 될지 어느 순간에서는 어느 정도는 논쟁으로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팩트에 관한 분야라든지 통계 같은 거 딱딱딱 보면 그런 건 그렇게 해결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가치관의 문제일 때가 많단 말이지. 가치관의 문제가 어디다 프라이어리티를 주느냐, 우선권을 어디다 주느냐, 이런 문제란 말이지. 라고 했을 땐 타협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협상하고. 그래, 나는 내 문제의식은 이거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네가, 우리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한다면 우리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걸 따지고 협상하고, 이게 사실 정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앉아가지고, 배신자,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무슨, 딱 보면은 그래. 뭐 옛날에 무슨 독립운동이라도 한 것 같아. 그 무슨 독립투사야 뭐야 아무것도 아닌데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저는 그래서 이 재창당 과정의 끝에 가서는 시민들이 정치에 대한 기대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각 당마다 좋은 정책이 많지만 누구도 그것이 국회를 통과해서 내 삶을 바꾸러 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단체로 반대 표결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진부하지만 이런 좋은 정치가 가능하다라는 기대감을 회복하는 게 참 중요하다. 정치인의 책임에 대해서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 류진스 1회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조금 그 시의성이 좀 벗어날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좀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원과 그리고 저희 지지자분들께서 정의당의 이야기, 정의당만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컨텐츠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어디 인터뷰를 출연하지 않고서야 그런 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 조금 갈증을 느끼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갈증을 해소하는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실 거죠? 네. 네.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 2화에서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